서북 제96권 창문 너머로. 안녕하세요, 라일라입니다. 안녕하세요, 정한세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게 저희가 군체랑 같이 녹음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면 원래 이번에 창문 너머로가 나갔어야 됐고 군체는 끼어들었기 때문에 같이 녹음하는 건데, 저희가 사실 이거 녹음했을 당시에 서소문 고가차로 사고의 여파가 있어서 제가 기차표를 잡는데 굉장히 애를 먹고, 그래서 잠을 거의 지금 3시간 정도밖에 못 자고 와서 연달아 녹음을 하고 있는 거라, 혹시나 제가 중간에 목이 약간 가거나 텐션이 살짝 떨어진 느낌이 있어도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다. 저희 지금 기차표뿐만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컨디션이 조금 좋지 않긴 하거든요. 오세훈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방송이 나갈 때는 어떻게 되어 있을지 모르겠는데 투표하셨나요, 여러분? 하시고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거면 좋겠네요. 투표하고도 한 거의 2주는 넘었을 시간이긴 한데 하셨겠죠. 그래서 저희가 모두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의 저는 오세훈 때문에 불행하지만 그때 우리는 행복하기를 네. 바라면서 오늘의 녹음 창문 너머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창문 너머로 선정한 거는 이제 제가 지난번 방송 때 말씀드렸다시피 작년에 제인구달 박사님의 사망 사건으로. 사망 사건이라고 하면 좀 그렇다. 아, 그러네. 소천하셔서. 네, 소천하셔서. 소천도 가톨릭식 표현인 거 알아요? 아, 그래요? 네, 가톨릭 표현이에요? 아, 하늘로 가신 거니까? 그래서 제가 그 표현을 자주 쓰는데, 오. 그래서 소천하셔서 이제 제가 충격을 받아서 올해 뭔가 책을 할 때 라일라가 동의해준다면 제인구달 박사님의 책을 한 권 읽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라일라님이 또 관대하게 응해주셔서 이렇게 기회가 이루어졌습니다. 오늘의 책을 쓴 저자 제인 모리스 구달은 제인 구달 연구소의 설립자이자 30년 넘게 침팬지를 연구해온 학자로 1934년 영국에서 태어났고 1960년부터 곰베 지역 침팬지 연구에 참여하였습니다. 케임브리지 대학교에서 동물 행동학 박사를 취득하고 탄자니아로 돌아와 야생 침팬지의 연구 보존을 위한 제인 구달 연구소를 설립하였으며, 이후 침팬지 연구뿐 아니라 기후변화와 생물 다양성 문제에 목소리를 높여왔습니다. 2022년 UN 평화사절로 임명되어 전 세계의 평화와 지구의 모든 종의 평화에 이바지하기 위해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다가 작년 91세를 일기로 별세하셨습니다. 인간의 그늘에서 창문 너머로 희망의 이유를 비롯하여 다수의 저서를 발간한 바 있습니다. 공동저자인 제인구달 연구소는 침팬지의 연구 및 보호뿐 아니라 모든 생명체의 환경을 개선하고 지역 주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한 혁신적 활동에 앞장서는 단체입니다. 청소년을 위한 지구 환경과 인도주의 교육 프로그램인 뿌리와 새싹을 운영하며 전 세계 어린이들, 아프리카 지역 거주민들과 함께 지구를 살릴 수 있는 여러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책을 옮긴 번역가 이민아 씨는 이화여자대학교에서 중문학을 공부하고 영문책과 중문책 중심으로 활발한 번역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옮긴 책으로는 창문 너머로 웃음이 닮았다, 온더부브, 생명의 섬, 다정한 것이 살아남는다, 해석에 반대한다 등 다수의 책을 번역하였습니다. 오늘의 책인 창문 너머로 곰베 침팬지들과 함께한 30년은 저자인 제인구달 박사님이 30년 동안 곰베의 침팬지들과 함께해온 시절에 대한 회고록이자 관찰기입니다. 바로 옆에서 지켜보며 기록해온 수많은 침팬지들의 이야기들이 담겨 있으며 제인구달 박사님이 마지막으로 집필한 저서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당나귀와 침팬지 모두 인간의 이익을 위해 수탈당하고 학대당하는 것은 매한가지다. 어째서 어떤 것은 학대이고 어떤 것은 아닌가? 이는 오로지 과학이 존중받는 분야이고 과학자들이 하는 일은 인류의 이익을 위한 것이지만 농부는 사적 이익을 위해 가엾은 동물을 체벌하며 부리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405쪽. 우리는 침팬지의 마음으로 배울 수 없기에 근면하고 세심하게 일을 해나가야 한다. 지난 30년 동안 그랬듯이 우리는 계속해서 일화를 모으며 차곡차곡 생애사를 구성해야 한다. 40쪽. 얼마나 닮았는가. 이 부제목은 김보영 작가님의 소설집 제목이자 단편소설의 제목입니다. 거기서 따왔고요. 물론 이 작품이 침팬지 이야기인 것은 아니지만 적절한 부제목인 것 같아서 따왔고, 제가 김보영 작가님 작품에 대해 말할 때 늘 하는 얘기지만 좋은 작품인 기회 되면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정말 재미있는 책이고요. 굉장히 좋은 제목으로 한세님이 추천해 주셨습니다. 저는 사실 이 창문 너머로가 생각했던 것보다 재미있어서 놀랐어요.
왜 재밌지? 약간 이런 느낌으로 놀랐고 번역이 약간 아쉽긴 한데 그래도 저는 좀 쉽게 쓰인 책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슉슉 읽었고 저한테는 잠이보다 쉬웠습니다. 이게 저희가 책을 읽고 만나서 했던 얘기 중에 저는 사실 자미가 조금 더 재미있게 읽었었거든요. 근데 창문 너머로가 재미없었다는 얘기는 아닌데 자미가 조금 더 저에게는 취향에 좀 더 가까웠고 창문 너머로는 저는 처음에는 약간 읽기가 어려웠어요. 근데 이게 관찰기를 읽을 때 제가 약간 힘들어하는 것 같기도 하고 하지만 전반적으로 굉장히 유익하고 좋은 책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 책은 이제 소개된 대로 곰베 연구센터에서 침팬지를 관찰한 관찰기인데요. 정확히는 이제 제인 구달 박사와 그 박사님의 동료들이 특정 시기에 카스켈라 공동체를 중심으로 침팬지를 관찰한 기록이라고 봐야겠죠. 그래서 책은 이제 인간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면서 시작해서 패션이나 폼, 지지나 고블린 등 침팬지의 이름입니다. 여러 침팬지와 그 가계도를 권력 다툼이나 성생활, 모녀 관계나 특정 침팬지를 주목하며 설명합니다. 시간 순으로 그래서 진행된다기보다는 관계를 중심으로 풀어나가거나 그 주제에 맞춰서 진행되는 편이라서 좀 시점이 오락가락하긴 해요. 그리고 아주 많은 침팬지가 등장하기 때문에 헷갈리시면 가계도라도 그리시거나 아니면 찾아보면 가계도가 있어요. 그래서 참고하시면서 읽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플로로 시작하는 F 가계도, 멜리사부터 시작하는 G 가계도, 패션으로부터 시작된 P 가계도가 중심이 되고요. 중간중간 등장하는 다른 인간 연구자들과 부디 헷갈리시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아무튼 그래서 인간과 침팬지의 공통점을 찾아나가면서 침팬지가 처한 현재의 열악한 상황을 보여주면서 또 끝이 나는 그런 시작과 끝을 나름대로 맺으시려고 하는, 하지만 중간은 침팬지 얘기밖에 없는 그런 책입니다. 침팬지에 대한 열정으로 가득 찬 책이고요. 사실 제가 이 책을 읽기 전에 제인 구달 박사님에 대해서 알고 있던 거는 정말 단순히 그녀가 정말 유명한 침팬지 연구자라는 것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책을 다 읽은 후에도 제가 아는 것은 그분이 정말 유명한 침팬지 연구자구나 라는 것밖에 없는데, 근데 이제 그 단어에 대한 저의 감상이 좀 달라졌죠. 그러니까 얼마나 대단한 분이신지를 알게 됐달까? 똑같이 침팬지 연구자이신 것밖에 없긴 한데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가. 이게 자기의 연구 성과나 어떤 이런 것들을 자랑하거나 길게 쓰시지 않았는데도 그냥 이 책 자체가 제인 구달 박사님이 자기가 평생을 바쳐온 일을 눈앞에서 보여주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침팬지에 대해서 굉장히 높은 이해도와 어떤 것에 대해서 이렇게 애정을 가지고 평생을 한다는 게 너무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되게 장인을 마주한 것 같은 그런 경외감이 드는 이야기였고요. 저도 이 제인 구달 박사님 이 책을 읽고 되게 대단하다고 생각했는데 저는 또 어떤 점도 있냐면 이 책을 보면 관찰기잖아요. 근데 사실 관찰을 한다는 거는 그 대상과 굉장히 오래 마주해야 한다는 의미잖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침팬지랑 그렇게 오래 살았는데도 사실상 거의 살다시피 했는데도 침팬지의 생태계에 개입하지 않으려고 하는 게 되게 많이 느껴지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점이 정말 대단하고 그렇게 개입하지 않으면서 최대한 객관적이고 관찰자적인 시선을 유지하려고 애쓴 게 느껴져서 이렇게 오랫동안 같이 붙어 살고 관찰하면 애정이 생길 수밖에 없고 사람이 애정이 생기면 개입하려고 하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실제로 이 책을 읽으면 라일라님 말씀하신 대로 정말 제인 구달 박사가 침팬지에 대해서 정말 많이 알고 정말 오랫동안 연구하셨고 애정이 엄청나게 느껴지거든요. 근데도 최대한 개입하지 않으려고 노력한 것도 느껴져요. 그래서 이 사람이 침팬지를 사랑하고 또 이 침팬지를 존중하고 이 공동체도 존중하려고 하는 태도가 느껴져서 저는 그 점도 이 책이 좋았고 제인 구달 박사도 정말 대단하다고도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이야기를 읽었을 때 제인 구달 박사님이 가지고 있는 애정이 굉장히 크다는 게 이렇게 느껴질 수 있구나 쉽게 느껴지거든요. 근데 제가 읽으면서 제인 구달 박사님이 초반에 연구를 할 때 침팬지의 어떤 감정이나 이런 것들을 인간처럼 해석하지 말라고 되게 많은 비판을 받았다라고 적어뒀어요. 그래서 이분이 보실 때 이 침팬지를 바라보는 시선이 굉장히 애정이 가득해 있으면서도 그래서 완전히 객관적일 수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찰자의 입장을 계속 견지하려고 노력한 것도 느껴져서
그게 되게 저는 신기했어요. 이게 객관적이지 않은데 관찰자인데 애정은 있는데 근데 개입하지 않아. 이게 다 가능하다는 것이 이렇게 하기가 정말 어렵고 힘든 일일 텐데 그것을 해내신 것이 너무 신기했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또 있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어떤 대상을 바라볼 때 이렇게 사랑하면서도 개입하지 않으면서도 하지만 자세하게 관찰하면서도 하지만 주관적이면서도 이럴 수 있는 건가? 뭐 이런 생각. 그래서 대단한 분이시구나. 이래서 유명했구나. 이런 생각이 또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책을 처음 봤을 때 제목이 창문 너머로여서 왜 창문 너머로일까가 좀 궁금했거든요. 근데 프롤로그 부분에 이제 책 초반 부분에 창문이라는 표현이 여러 번 등장해요. 그러니까 침팬지의 세상이 마치 침팬지만이 알 수 있는 창문으로 들여다본 세계 같았다라는 표현도 있고 침팬지의 눈동자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마음이 들여다보이는 창처럼 느껴진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정보를 축적하고 쌓아가면서 창을 가렸던 장막을 들어올리게 될 것이다. 이런 표현을 쓰셨는데 저는 이런 표현들이 중간중간에 굉장히 시적이라고도 느꼈고 이 창을 내가 얼른 빨리 들여다보고 싶음에도 불구하고 천천히 하루하루 쌓아가면서 그들의 세계를 너무 가까이 가지 않고 어느 정도 거리를 유지하면서 바라보고 싶다라는 그 마음이 느껴져서 제목도 굉장히 잘 지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제목엔 아무 생각 없었고요. 이 시각, 제인구달 박사의 시각이 드러나잖아요. 근데 제인구달 박사가 자기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렇게 바뀌었다. 뭐 이런 것도 등장하는데 전 그 중에 하나가 인상 깊었던 부분이 이 책 184쪽을 보면 패션과 폼이 동족 포식하는 부분이 나와요. 그러면서 뭐라고 쓰셨냐면 침팬지에게는 으스스할 정도로 사람과 비슷한 면이 많지만 전반적으로 인간보다 순하다는 것이 나의 오랜 믿음이었다라고 쓰셨거든요. 저는 그 부분이 동의가 되면서도 의아하기도 하고 좀 그랬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보통 자연을 부를 때 뭐 대지모신이라는 표현도 쓰고 영어로도 마더네이처라고도 하고 그런 식으로 모든 것을 품어줄 것처럼 하지만 동시에 자연이 얼마나 냉혹하고 엄혹한지를 알잖아요. 그거는 모든 생명체에게 나타나는 저는 특징이라고 생각하고 이를테면 저희가 초식동물이라고 알고 있는 기린도 기린이 초식동물이니까 순하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기린 뒷발에 맞으면 인간은 죽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순하다는 개념이 뭘까? 순하다고 생각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왜냐하면 이 책에 보면 고릴라를 완전히 다르죠 또. 완전히 다르고 이 책에 보면 침팬지의 생태계를 쓰신 걸 보면 엄청나게 권력 다툼이 심하고 위계 서열이 명확하고 암컷 수컷의 차이도 명확하고 그리고 이 권력을 잡기 위한 혈투가 정말 잔인하다고 보여질 정도로 크게 일어나는데 그리고 그거를 되게 오랫동안 보셨을 텐데도 왜 순하다고 생각하셨을까? 동족을 먹지 않으면 순한 건가? 그러니까 이렇게 비슷한 걸 알면서도 인간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서도 인간이 할 수 있는 것도 고릴라가 할 수 있고 인간이 할 수 없는 것조차 고릴라가 할 수 있... 고릴라 왜 나 자꾸 고릴라라고 하지? 침팬지라는 발음이 힘드신 거 아닐까? 그런 것 같아. 그지? 인간이 할 수 없는 것도 침팬지가 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셨던 것 같아요. 그게 또 인간의 한계인 것 같기도 하고. 그런 면이 제가 느끼기에 완전히 객관적이지는 못한 부분이다. 결국에는 이 박사님이 자신의 시야로 본 것을 쓰니까 당연한 거죠. 자기가 자기 얘기를 쓰는 거니까 어쩔 수 없이 나의 생각이 들어갈 수밖에 없고 근데 이제 침팬지를 연구하면서 이들이 이제 나를 해치지 않을 걸 알아야 내가 이 동물들을 연구할 수 있잖아요. 서로 관찰하고 다가가면서도 이게 아주 나에게 위험하고 바로 나를 공격할 것 같으면 가까이 다가갈 수가 없으니까 기본적으로는 약간의 믿음? 이 동물이 갑자기 나를 공격하거나 나를 갑자기 죽이지 않을 거라는 믿음이 있어야 이 동물을 가까이서 관찰을 할 텐데 그런 과정 속에서 침팬지가 어느 정도는 너무나 공격적이거나 약간 너무 이렇게 위협적이지 않을 거란 생각을 하신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 근데 에피소드를 보면 공격 많이 당하셨잖아요. 그리고 본인도 죽을지도 모른다고도 생각하셨잖아. 근데 그게 인간의 수준으로 생각한 것 같아요. 결국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낯선 사람에게 다가갔을 때 낯선 어떤 집단을 연구할 때도 나를 해칠 수도 있지만 나를 공격하지 않을 수도 있어. 약간 같이 라포를 형성하면서 가는데 동족을 먹는 것은 약간 생각하지 못한 단계의 일이었던 거지. 내가 낯선 사람들 같이 살고 있어서 이분들을 약간
위험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이렇게 잘 지내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분이 서로 잡아먹는 걸 보면 약간 당황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뭐 갑자기 식인을 하시는 분들이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듯이 그런 것이 좀 충격적이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게 계속 이걸 생각하는 건 순하다는 표현 때문인 것 같아요. 왜 순하다고 생각하셨을까? 이렇게 이 400쪽이 넘는 책에 보면 침팬지가 절대 순하지 않는데 이 순하다고 생각하신 이게 물론 번역어라서 원문은 또 뭐라고 써있는지 그치.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순하다는 표현이 왜 도대체 이 책을 보면 침팬지가 전혀 순하지 않은데 그렇게 콩깍지가 실 정도로 살아가셨나? 약간 이런 생각? 저는 의외의 행동이었다는 점이었을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사실 이게 내가 어떤 동물을 연구하고 있는데 이 동물이 나의 예상 밖으로 훨씬 더 잔인한 행동을 해요. 그러면 일순간 이게 난폭하거나 잔인해질 수 있구나라는 연구 결과만으로도 되게 그 위험도를 확 높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되게 위험하잖아. 혹은 되게 나쁘잖아. 약간 악할 수 있잖아. 뭐 다 죽여야 돼. 뭐 이렇게까지 확대 해석되는 경우도 사실은 있을 텐데 이 박사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되게 계속 생각을 객관적으로 하려고 노력하는 게 느껴져서 저는 그 장면에서도 그것도 사실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맞아요. 그렇게 나의 감정, 나의 무섭고 약간 두려운 감정을 누르고 이성적인 생각을 하는 것이 쉽지 않은데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이 책의 침팬지의 여러 삶 그리고 여러 행동이 나오는데 제가 가장 인상적이었던 거는 소위 말하는 가정 환경이 얼마나 중요한가가 침팬지에게도 드러난다. 이게 서로 간의 소통이 누가 같이 있느냐에 따라서 좀 다르다. 성장 과정이 달라지긴 한다. 그게 진짜 신기했어요. 저는 후천적인 환경이 어떠냐에 따라서 다른 사람으로 자랄 수 있다는 것을 좀 믿는 편이기도 해서 전 선천적인 것보다 후천적인 걸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긴 하거든요. 근데 침팬지도 그렇다는 것을 이제 이 책을 통해서 알게 돼서 같은 공동체에서 살아가는 침팬지인데도 어머니가 누구냐에 따라 그러니까 물론 보호자일 때도 있지만 어쨌든 침팬지의 생활에서는 어머니가 정말로 절대적인 역할을 한다는 걸 알게 됐고 그 어머니가 누구냐에 따라 같은 침팬지, 같은 공동체 안에 사는 같은 침팬지인데도 성격과 생활 방식 같은 것이 크게 달라지는 게 선명하게 읽혀서 그게 정말 흥미로웠고 이거를 다 따라다니면서 관찰한 사람들도 너무 대단하다. 다른 걸 알려면은 서로 다른 그 개체를 따라다니면서 계속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침팬지는 종족 특성상 수컷은 권력 싸움을 하고 암컷은 어머니와 같이 다니면서 양육을 하는데 그러니까 3대가 같이 살 때도 있는 거죠. 그렇죠. 그 어머니가 누구냐에 따라서 수컷의 경우에는 권력 싸움에 대한 적극성도 달라지고 암컷의 경우에는 자기 새끼를 어떻게 양육하는가도 달라진다. 이 부분을 읽으면서 제인 구달 박사님 왜 이렇게 인간과 닮았다고 생각했는지 좀 알겠다라고 느꼈고 저는 그래서 인간과 침팬지뿐 아니라 다른 생물도 이렇게 후천적인 환경에 영향을 많이 받는가가 궁금해지는 거예요. 다른 동물을 이렇게 장기 관찰하는 연구자가 없는 건지 아니면 제가 모르는 건지는 알 수 없으나 만약에 다른 동물도 이렇게까지 길게 관찰하는 분이 있고 연구하는 분이 있고 후천적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는지 혹은 많이 받지 않는지를 알고 싶다. 그래서 만약에 모든 거의 대다수의 생물이 후천적인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면 저는 인간은 지구의 반절을 다시 내줘야 된다. 우리만 이렇게 살지 말고 그들에게도 이렇게 환경을 줘야 된다. 라고 생각했고 왜냐하면 그러면 또 그들이 살아가는 방식이 바뀔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좀 보고 배우고 싶다. 근데 이제 공부를 하고 싶다는 건 아니고 공부는 이렇게 제인 구달 박사님처럼 남이 해주고 저는 책을 읽고 싶다. 약간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보다 보면 정말 많은 침팬지들의 이름이 나와요. 저는 초반에 정말 많이 헷갈렸는데 보다가 되게 많은 침팬지들 중에서도 되게 인상적인 에피소드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저는 가장 기억에 남는 게 지지였는데 이 지지라는 침팬지가 누구냐면 암컷인데 보통 여기서 암컷 침팬지들은 대부분이 출산을 하고 또 출산을 했다가 양육을 했다 이렇게 반복을 하거든요. 근데 이 지지는 비출산을 하는 암컷, 말하자면 비출산
비혼 여성 같은 그런 캐릭터인데 비혼은 아니고 뭐라고 표현할까요? 불임이라고 나와요 여기는. 아, 그지. 그러니까 그치. 아이를 낳지 않고 못하는 것도 있고. 못하는 거겠지. 왜냐하면 교미를 책을 읽어보면 교미라고 불리는 성행위를 안 한 것 같진 않은데. 맞아요. 계속 출산을 안 하는 거 보니 불임인가 보다. 근데 불임이라고 해서 공동체에서 따돌림 당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죠. 오히려 되게 잘 살아가거든요. 근데 저는 그게 너무 신기했어요. 불임인데 따돌림을 당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게 그러면서 이 침팬지들도 사실 어떤 종족 번식만이 목표가 아닌 거지. 그러니까 굉장히 여러 가지 이유로 성생활을 즐기는 것도 있는 거고. 그래서 이 지지가 약간 성격이 어떻게 나오냐면 되게 호전적인 인물이라고 하네. 호전적인 침팬지라고 나오는데 나는 고릴라라고 하고 여기는 인물이라고 하고. 근데 여성 침팬지들이 암컷들이 보통은 되게 호전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다가 새끼를 낳고 나면 그 호전적인 성향이 되게 많이 누그러진대요. 왜냐면 내가 싸움을 걸거나 뭔가 이렇게 다른 존재를 자극했을 때 내 새끼가 위협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약간 나의 역할의 1순위가 보호자가 되면서 그런 호전적인 성향이 많이 줄어든다. 근데 지지는 출산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 호전적인 성향을 누를 일이 없어서 평생을 호전적으로 산다라는 멋진 여성. 되게 멋진 여성 같은 거예요. 그래서 자식을 보호하기 위해서 나를 억눌러야 되는 그런 적이 없었다. 그래서 그 성격 그대로 평소에 굉장히 자유롭고 근데 불임이라고 해서 다른 수컷들과 교미를 하지 못하거나 안 하는 것도 아니고 굉장히 또 자유롭게 자신이 원하는 모든 수컷과 교미하며 굉장히 인기도 많고 굉장히 즐겁고 호전적이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되게 자신만만한 신여성 같은 이미지가 들어서 되게 재밌었어요. 아, 이런 캐릭터도 있구나. 그리고 이 침팬지 사회에서도 종족 번식과 전혀 상관없이 뭐 이런 공동체 안에서 다 같이 자기만의 역할들이 또 있고 각자의 즐거움이 있구나, 자기의 삶이 있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불임 얘기하니까 저는 여기 입양 에피소드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것도 너무 흥미로웠던 게 이 멜이란 침팬지가 있는데 멜의 경우를 보면 어미가 유행병으로 죽었어요. 그리고 보통 멜이 3살 때 얘기인데 그때는 침팬지 중에서도 좀 나이가 어린 편이기 때문에 보통 어미가 죽으면 새끼도 같이 죽는 경우가 많은가 봐요. 그래서 당시에 멜도 건강하지 않은 상태였는데 뭐 다른 침팬지들이 멜에게 나쁘게 대한 건 아니었지만 깊게 교류하는 침팬지가 없다가 나중에 스핀들이라는 침팬지랑 애착 관계를 형성했는데 그 스핀들이 진짜 헌신적인 보호자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게 너무 신기했고 그래서 결국 멜이 그 스핀들의 보호 아래에 있어서 살아남았다. 그래서 성체가 되어가고 그리고 나중에 지지랑 함께 다니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저는 너무 좋았던 게 그러니까 지지가 불임이지만 새끼 침팬지를 보호하지 못하는 개체도 아니고 자기가 보호자로서의 역할도 수행할 수 있다. 그러니까 애를 안 낳아본 여자가 뭘 알아? 이런 것이 이제 침팬지에도 통하지 않는 거죠. 인간에게도 통하지 않지만 침팬지에게 통하지 않고 지지가 최고의 암컷이란 거를 새끼부터 성체까지 다 알고 있어서 그런 문구가 있었잖아요. 이 지지가 보호하는 새끼를 건드리려면 지지와 싸워야 한다. 근데 지지는 또 호전적이야. 다른 암컷들과 다르게 그 성격이 꼭 구부러진 적이 없기 때문에 다 싸워. 그런 게 정말 인상적이었고 그게 어떤 의미로 또 인간 사회하고는 다른 점인 것 같다. 아까도 말했지만 저는 인간 사회에서 뭔가 한동안 여성의 기능이 이렇게 표현하면 좀 그렇긴 하지만 임신이라고 많이 되게 여겨졌고 그래서 불임 여성에 대한 차별이나 이런 게 되게 심했잖아요. 그렇죠. 그런 여성 혐오적인 분위기가 최근까지도 굉장히 심했었죠. 그렇죠. 지금도 뭐 없다고 말할 수는 없고 그런데 정작 침팬지 사회에서는 지지가 불임임에도 불구하고 다 구성원으로 인정받고 도전도 물리치고 최고의 암컷으로 인정받았다는 데서 정말 최고라고 생각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지지도 그렇고 되게 여러 명의 여러 마리의 침팬지들의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이거를 다 관찰하고 이렇게 자세히 쓰고 근데 또 그 과정에 또 객관성도 잃지 않고 근데 또 애정도 굉장히 가득한 그런 이야기들을 보면서 되게 거대한 다큐멘터리를 보는 느낌이 좀 들기도 했고요. 어느 정도는 다큐멘터리이기도 하죠. 맞아요. 그래서 저는 약간 이거 영상으로도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쭉 보면서 읽는 것도 좋았는데 왜냐면 제인 고달 박사님의 어떤 생각이 다 들어가 있으니까 근데 그게 좋을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이 동작을 되게 자세히 묘사하고 계시긴 한데 제가 침팬지들이 사실 어떻게 활동하는지 모르니까 눈으로 보고 싶다. 그럼 내가 이게 어떤 느낌인지 와닿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게 중간중간에 그래서 사진이 있어서 그나마 괜찮긴 했는데 그 사진도 뭔가 에피소드별로 꽂혀 있는 게 아니라 되게 이렇게 뒤에 몰려 있잖아요. 사파들이 쭉. 맞아. 그래서 나중에 사파를 보면서 얘가 지지구나, 얘가 얘구나 이렇게 막 생각하는 게 좋기도 했는데 영상으로 보면 더 좋았을 거라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매체가 그렇게 발달하기 전에 쭉 기록된 내용들이니까 어쩔 수 없고 글로 쓰는 것도 당연히 더 의미가 있을 수 있지만 매체로도 보고 싶다. 약간 다큐멘터리로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 저는 그 사진 보고 너무 신기했던 게 저는 그 침팬지들이 다 거기서 거기처럼 보였는데 이 수많은 개체를 다 구분하고 이름을 붙이고 인지하고 있다는 것이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했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야기 흐름과 이제 상관없는 곳이 되게 몰아서 사진이 배치가 됐어요. 그래서 막 뒤섞이기도 하고 그래서 사실 이야기 자체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됐던 거는 아니지만 어쨌든 사진이 실려있다. 근데 그 사진이 다 흑백 아니었어요? 맞아요. 흑백이었어요. 응. 그래서 제인 구달 박사님이 진짜 오래 전부터 되게 오랫동안 이 연구를 했다라는 거를 또 그 사진을 보면서 제가 느낄 수 있었고 저는 그 영상을 본 게 이 책에 관한 영상이 있는 건 아니고 넷플릭스에 침팬지들의 제국이라는 다큐멘터리가 있어요. 그게 이 우간다, 그러니까 이 뒤에 보면 제인 구달 박사님이 르완다인가 어디에 그 보호구역 막 이런 거 지정하는 막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거기 지도에 보면 이 탄자니아, 루안다, 우간다가 이렇게 붙어 있어서 침팬지들의 군락이 이렇게 걸쳐져 있는 그 모습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한 군데인가 봐요. 그 우간다의 응고고 숲의 침팬지를 다룬 거긴 한데 그래도 어쨌든 여기 나오는 침팬지의 모습이 비슷하게 나오긴 해요. 예를 들어 펜투트 소리를 낸다거나 침팬지 움직임 같은 거는 제가 볼 수 있어서 저는 이 책 보고 그 다큐멘터리를 보니까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었다고 해야 되나? 이 침팬지의 모습을 제가 좀 더 그리기 쉬웠다고 해야 되나? 좀 그런 거는 있었습니다. 다큐멘터리를 먼저 보고 책을 보셨어요? 아니 책을 읽고 다큐멘터리를 보니까. 봤어. 혹시나 책을 같이 읽어보실 분들 혹은 읽어보신 분들은 방금 선생님이 말씀하신 영상 매체도 같이 봐주시면 말씀하신 것처럼 좀 더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본인은 안 봤으면서. 저는 볼 거예요. 오케이 알겠어. 저도 끝나가면 보겠습니다. 좀 궁금했거든요. 아. 왜냐면 어떤 동작 얘기하는데 이게 어떤 건지 내가 계속 상상을 해야 되고 근데 제가 알고 있는 침팬지와 사실 고릴라를 제가 잘 구분하지도 못하고 잘 모르니까 약간 그래. 원숭이 같은 이미지가 계속 제가 떠오르는 거예요. 침팬지가 뭔지 알지만 뭔가 그 움직임이나 이런 것들이 원숭이 같은 느낌인 건가? 자꾸 이렇게 상상하게 돼서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침팬지를 모르는 거지. 그쵸. 모르는 거지. 우리는 또 주변에 없으니까. 또 멸종 위기종이기도 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제인 구달 박사님이 이제 연구를 쭉 계속 하시다가 나중에는 이게 침팬지 연구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결국에 침팬지가 잘 살려면 그 주변의 환경도 많이 개선이 돼야 되고 그러려면 같이 살고 있는 뭐 거주민들의 삶도 사실 개선이 되어야 되고 이렇게 점점 넓게 생각이 퍼져나가셨다는 걸 보고 되게 뭐랄까요? 위대한 사람의 생각이다? 굉장히 시야가 넓고 성인의 생각이다? 뭐 이런 생각도 들면서 아니 라일라 집에 가면 제인 구달 박사님 재단 있는 거 아니야? 전 약간 대단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계속 들었어요. 이걸 아날로그로 연구를 한 것부터 그렇고 굉장히 생각이 뭐라고 하죠? 넓다고 해야 되나? 굉장히 크다고 해야 돼. 그릇이 큰 사람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 에피소드들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이 이제 지구의 반절을 빨리 양보해 줘야 된다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근데 뭔가 인간이 아닌 다른 종을 들여다 보면 결국 그렇게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에 대한 애정이 줄거나 그렇진 않더라도 그 종에 대한 애정이 커질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면 그 종이 어떻게 하면 더 잘 살 수 있을까를 고민하게 되고 그러면 제인 구달 박사님도 결국 라일라님 말씀하신 것처럼 환경 파괴 문제도 해결해야 되고 기후 위기 활동가 혹은 뭐 지역 문제 활동가 이런 게 저는 다 결국 엮여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침팬지가 끝에 보면 침팬지가 살고 있는 거주 지역이 점점 줄어든다 이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결국 지역민의 문제도 있지만 세계적으로 뭐 여러 개가 다 엮여 있는 거 사실 이렇게 되면 전쟁도 엮여 있고 다 온갖 게 엮여 있는 건데 결국은 좀 그렇게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특히 뭐 과학이나 이런 것보다는 다른 생물 종을 연구하게 되면 훨씬 그렇게 되는 가능성이 커지지 않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게 저는 인간에 대한 애정이 떨어진다기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의 저희가 살고 있는 이런 현대 문화가 되게 사람 중심적인 문화잖아요. 근데 맞아. 그리고 사람 중심적인 데다가 우리가 인간 외에 다른 것을 잘 상상할 수 없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점점 뭐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육식도 우리가 너무 깨끗하게 도축되어 오는 육류만 먹으려고 하고 깔끔한 음식으로서만 그런 육류를 대하려고 하니까 실질적으로 그 뒤에 생명이 있고 그들이 살아가는 삶이 있다라는 것들을 자꾸 잊어버리게 되는데 그게 우리가 잊어버리는 것도 있지만 이 환경이 그런 걸 고려하지 않게 만들고 있잖아요. 이런 문화적인 것들이.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간 외에 다른 삶을 자꾸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로 우리가 키워지고 있는데 이게 다른 종을 보다 보면 이런 인간 중심적인 세상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시야가 넓어지면서 여기를 우리만 쓰는 게 아니고 다 같이 쓰는 거고 근데 우리가 사실 진짜로 너무 많은 공간을 우리끼리 쓰고 있고 그러니까 인간이 좀 양보를 해야 될 때다라는 생각이 다들 공통적으로 드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인간이 정말 자기중심적이죠. 근데 저도 이런 생각을 갖고 이런 문화권에서 살아오니까 이거를 사람들이 포기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뭔가 인류가 정말 반절이 줄 정도의 극단적인 사건이 일어나지 않으면 줄어들까?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노력은 해야 되겠죠. 제인구달 박사님이 희망을 잃지 말라고 했으니까. 재단이 있다면 제인구달교. 지금 창시된 것 같습니다. 네. 아 그리고 그 넷플릭스에 제인구달 박사님 소천하기 전에 찍은 인터뷰가 있어요. 명사들의 마지막 한마디 제인구달 박사 이 제목으로 지금 공개돼 있는데 소천하셨으니까 그 조건으로 찍었더라고요. 아 죽은 다음에 공개하는 걸로요? 네, 아예 영상에 그렇게 말해요. 사회자, 그러니까 인터뷰하는 이 상대방이 그런 것으로 그런 조건으로 이 영상을 촬영하기로 하셨습니다. 뭐 이렇게 하고 제인구달 박사님이 맞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약간 계약 조건을 얘기하는 것처럼 그런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인터뷰도 봤는데 책을 읽고 나서 봤는데 뭐 침팬지 얘기를 그렇게 많이 하지도 않지만 그 인터뷰에서는 제가 뭘 더 많이 느꼈냐면 기후 위기 혹은 환경 문제에 좀 더 집중하시는 게 많이 느껴졌고 본인이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뭐 이런 게 많이 나와서 침팬지 얘기는 많이 나오지 않지만 제인구달이라는 개인을 이해하는 데는 좀 더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역시 2번 결혼하셨는데 이제 생각해보니 안 하는 게 나았다. 이런 거 얘기하셨을 때고 하지만 자식분들은 굉장히 사랑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두 번째 남편 그 전 남편들에 대한 애정도 또 있으셨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사랑했지만 안 하는 것이 근데 저는 그 생각도 들었어요. 이렇게 연구를 사랑하고 일을 하는 사람이 당연히 가정을 꾸리고 출산을 하면 이분이 60년대부터 이 연구를 시작하셨는데 그러면 당연히 중간에 커리어가 잠깐 멈추거나 내가 연구에만 집중할 수 없는 환경이 생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혼하신 이유가 궁금하긴 했어요. 이렇게까지 일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저는 결혼을 안 하는 것이 훨씬 더 일에 집중할 수 있었을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그 다큐멘터리 지금 정확하게 다 기억나는 건 아니지만 이제 첫 번째 남편이셨던 분은 영상 작업을 하셨나 봐요. 그래서 이 침팬지의 기록을 남기는데 그가 도움을 주었다. 라는 식으로 얘기하셨고 두 번째 남편분은 책에도 등장하는데 이제 장관이고 이런 환경 문제 침팬지를 보호하는 어떤 문제에 같이 관여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 일하다가 만난 분들과 다 결혼하신 거긴 한데. 그렇죠. 그리고 이제 자녀분도 책에 보면 그럽 휴고지만 그럽으로 불리는 그 아드님인 것 같은데 또 이제 결국 이 곰베 연구센터에서 그렇게 멀지 않은 곳에서 자라고 침팬지를 어렸을 때부터 만나고 이런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커리어를 그렇게 끊지 않기 위한 본능적인지 뭐 고려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게 있지 않았을지. 그리고 사실 그렇게 방해될 정도였으면 결혼 안 하셨겠죠. 그렇죠. 뭐 이 곳을 떠나야 된다든가. 사랑은 하긴 하셨다고 했어요. 그럼요. 사랑하셨고 하지만 안 하는 게 나았다. 그 두 번째 남편분 성함이 대릭 아니었어요? 몰라. 남자 이름 기억 못해. 왜냐하면 그래서 그 책 초반에 대릭을 기리며라고 썼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남편에 대한 어떤 애정도 많이 느껴졌던 것 같고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정말 일을 위해서 쏟으신 분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또 듭니다. 그리고 그걸로 행복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덕분에 인류도 행복하고 박사님의 연구 덕분에 나도 행복하고 저희도 행복하고 여러분도 행복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책을 꼭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제인구달교 여기서 탄생하다. 당신은 전혀 원하지 않으셨을 텐데 그 다큐멘터리 보면 이제 본인의 그런 어느 순간 명사가 되셨잖아요. 유명한 사람이 그쵸. 되셨잖아요.
그 명사화 된 본인을 깨달았을 때 어떤 충격을 느끼신 그 에피소드가 나오는데 저도 그걸 보고 놀라실 만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또 그런 겸손까지가 마지막 뭐랄까요? 마침표인 것. 그런 오만함을 가지면 안 돼. 어떡하지? 얘 집에 진짜 뭐 생긴 거 아니야? 한번 가봐야 되겠는데? 근데 제가 방금 이 방송 시작할 때 사실 그렇게 책을 재밌게 읽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책은 재미가 없었지만 이 사람의 인생 자체에는 감명 네. 깊은 거지. 굉장히 감명이 깊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책을 통해서 우리도 시야가 넓어지니까 맞아. 제인구달 박사님의 시야를 통해서 우리도 배운 게 많고 우리도 새로운 거 생각할 수 있게 됐고 그게 바로 독서의 힘이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여러분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너무 웃기네. 라일라님의 제인구달교가 너무 정말 예상치 못했던 포인트라서 너무 웃깁니다, 여러분. 네, 저희 대본에도 없었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이렇게 실시간으로 웃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제 다음 책은 에밀리 브론테의 폭풍의 언덕입니다. 저희가 결국 라일라님을 이겨서 네. 제인 에어는 여전히 다루지도 못하고. 아니야, 제인은 우리 예전에 했어요. 제인 에어랑 광막한 사르가스 바다를 연달아 했나? 네, 저희 옛날에 그러니까 2020년쯤? 19년도에 제가 한 것 같기도 한데 아무튼 저희 예전에 제인 에어를 한번 다뤘었고 저는 광막한 사르가스 바다만 기억나가지고. 맞아요. 근데 그게 더 강렬하긴 했어요. 맞아. 왜냐면 저희가 그 작품을 더 인상적인 시야로 읽었으니까. 맞아. 그것도 좋은 책이고 저희가 이번에는 폭풍의 언덕을 읽어봤는데 저희가 아실지 모르겠지만 지금 문학과 비문학을 번갈아서 진행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영미 소설의 아주 진수인 폭풍의 언덕을 읽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고전이기 때문에 여러 출판사에서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민음사나 문학동네 저희가 불매하고 있는 그 판본이 아니시면 무엇이든 읽고 와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굉장히 많습니다. 번역본이. 그래서 여러분 취향에 맞으시는 걸로 꼭 민음사와 문학동네가 아닌 책으로 읽어주셨으면 좋겠고요. 폭풍의 언덕 방송이 나갈 때가 아마도 한여름일 텐데 제 생각에는 폭풍의 언덕이 정말 여름에 읽기 좋은 책이거든요. 그 격정적인 그게 되게 진짜 폭풍도 그렇고 그래서 저희가 여름에 어울리는 책으로 가져와 올 예정입니다. 네. 근데 이제 저는 폭풍의 언덕을 꽤 여러 번 읽었는데 한 번도 두껍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이 독서 팟캐스트를 진행하면서 사람들이 보통 300쪽에 350쪽만 넘어도 두껍다고 여긴다는 것을 이제 알아서 연달아서 근데 그렇게 따지면 두꺼운 책을 하고 있는 거잖아. 학문의 해라서 어쩔 수 없어요. 학문에 어떻게 얇은 책을 합니까? 근데 그래서 내가 폭풍의 언덕 보는데 한 번도 두껍다고 느껴본 적이 없는데 이번에 읽으면서 이것도 두껍다고 생각하실까 봐 약간 겁나는 거야. 두껍지. 근데 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정말 재밌는 로맨스이기 때문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읽으실 수 있어서 읽고 오세요. 맞아. 진짜 시간 가는 줄 모르게 읽으실 겁니다. 네, 그러면 저희 폭풍의 언덕으로 폭풍과 같이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좀 기운이 아직 남아있는 정한세. 그리고 라일라였습니다. 프로페셔널 페미니스트가 되는 그날까지 페페였습니다.